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다입니다. 혹시 장애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범한 건축 현장 인부입니다. 그런 제가 동네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달이 저는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제가 미쳤다고 저 아가씨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수군거렸죠.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평생 집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아내의 그곳에 손을 앤 순간 제가 속은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실화입니다. 숱한 눈물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음모를 거쳐 마침내 법정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던 그 결말까지 버림받았던 한 달이 저는 여인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진실한 사랑이 어두운 인생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시작은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어느 오는 오후였습니다. 제 이름은 성훈. 올해 30입니다. 작은 건축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 나이면 벌써 아이 손잡고 다닐 때인데 저는 아내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못생기거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배신이 여자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그림처럼 예쁜 아름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녀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에 모든 걸 버리고 강원도 산골 공사판에서 반년 동안 일만 하며 상처를 달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가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거절하고 그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고양이 끌어안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웃 마을에 사는 아가씨로 어릴 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목발을 짚고 다녔고 허리가 늘 살짝 굽어 있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절름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아, 서연이 착하긴 한데 다리를 절해서야 누가 데려가겠어. 그런데 저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장님의 부탁으로 연마을 친척집 지붕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사다리를 놓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허둥지둥 비 피할 곳을 찾던 채게 서연이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이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아하지 않고 어색한 몸짓으로 절 이끌어 처마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집에 마른 수건이 있는데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저는 다리를 절면서도 흠뻑 젖은 채 저를 걱정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따뜻한 인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몰래 서연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청혼한 남자가 몇 있었지만 부모님이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을 거부한 건 바로 서연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니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픈 부모님의 식사와 약까지 살들이 챙기는 건 그녀였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서연이가 착하고 살림자라고 마음씨 고운 처녀라는 걸 알았지만 그저 다리 하나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왔고 밤잠을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저는 쌀 한 가마니와 토종닭 몇 마리를 들고 서연이네 집을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서연이네 가족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성훈이 개가 미쳤나. 멀쩡한 놈이 왜 절름발이를 데려간데 모시기라도 한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느냐. 네가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를 데려와 이 늙은 어미 속 터져 죽는 꼴을 보려고 그래.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선택한 사람도 사랑해주세요.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접는발이 며느리라니 동네 사람들한테 평생 놀림거리밖에 더 되겠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등신이 되고 싶은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아무도 서연이를 향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인격과 사랑하는 방식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한 여자, 그게 바로 제가 본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큰아버지 댁에가 계시면서 아들 얼굴도 보지 않으셨죠. 저는 지난 7년간이라며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털어 서연이에게 가장 멋진 결혼식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하자 있는 상품처럼 보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장 좋은 웨딩홀을 빌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다리를 저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구두도 선물했습니다. 밴드를 부르고 클래식카로 웨딩카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저주에 걸렸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모든 걸 갖게 될 거야.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들까지 전부. 그날 결혼식장은 감동의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을 반대하시던 친척 어르신들마저 눈시울을 붉혔죠. 오직 제 어머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건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바로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평생 놓지 못할 보물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텅 빈 마당에는 노란 불빛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피온 방은 제가 미리 정성껏 꾸며두었습니다. 새하얀 친구, 은은한 장미꽃집, 향긋한 아로마 캔들까지 저는 그날 밤이 우리 부부의 첫날 밤일 뿐만 아니라 서연이와 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가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니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깍지 낀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몇 분 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옅은 아이보리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긴 머리카락과 새하얀 피부,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흐릿한 조명 아래 제 심장을 통째로 삼킬 듯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었죠. 그녀는 목발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침대 가까이 온 서연이는 차마 앉지 못하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목발을 받아들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무서워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밤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걱정 말아요.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돼요. 그녀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장의를 감추려는 듯 잠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고 이마에 다정한 입맞춤을 하며 웃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건강하든 조금 불편하든 상관없이 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려 할 때 제 손이 우연히 그녀의 아픈 다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고 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가늘게 마르지도 않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옷을 살짝 걷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마비나 변형의 흔적도 흉터도 보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여자들처럼 희고 곱게 뻗은 아름다운 다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당신 다리 저는 거 아니었어?
서연이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나 속인 거예요? 한참 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정말 저와 결혼할 줄은 결혼식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왜 절름발이 행세를 한 거죠? 서연이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얻으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 누구한테서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한테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사랑한 여인이 절름발리 행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해줘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서연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절 버리지 않겠다고. 제 정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 한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두운 과거와 목숨을 위협하는 비밀까지 함께 맞이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서연이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가녀린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축 현장에서 온갖 험한 일을 겪었고 거친 인부들과도 수없이 다운습니다. 공사장에서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과 맞선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딱한 운명을 가진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살인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저는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부 말해줘요. 이제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서연이가 돌아누웠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얘기할게요. 하지만 무서워하거나 절 버리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본명은 김서연 대전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큰 가구 유통업체를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서연이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공부도 잘했으며 아름답고 재능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22살 때 서연이는 한 광고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고 그곳에서 강민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보다 13살이 많았던 강민은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잘생기고 신사적이며 부유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그의 말에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빠져들었고 서연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민은 서연이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꽃과 선물을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죠. 2달 만에 서연이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강민이 이혼남이고 나쁜 소문이 많다며 반대했지만 사랑의 눈이 먼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고 전과도 있었지만 돈으로 입을 막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를 모함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민은 서연이의 휴대폰, 일정,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까지 비정상적인 질투를 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서연이를 폭행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사랑으로 그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미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약을 밀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에게 들켰어요. 그날 그는 저를 방에 사흘 동안 가두고 굶겼고 제 머리를 벽에 쳐박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죠. 다행히 몰래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줬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저는 구조되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되었죠.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절 찾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은 그가 다른 여러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외가가 있는 시골로 보냈어요.
이름도 바꾸고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척 절름발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 조용한 마을을 선택했어요. 재봉이를 배우며 조용히 살았죠. 누가 모르면 어릴 때부터 소압이었다고 둘러댔어요. 그저 그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세월이 흐르기만을 봐왔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절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몇 년만 숨어 지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연민, 분노, 걱정이 뒤엉켜 있었고 그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기가 얼굴에 스쳤지만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침대로 돌아와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며칠 뒤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나 저희 집 대문 앞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읍내 5일장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습관처럼 목발을 짚고 있었고 저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쉬맴쯤 떨어진 전봇대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죠. 장을 본 서연이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남자는 담배를 한 모음 깊게 빨아들이고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남자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이는 그쪽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요? 서연이는 남자가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누구요? 강민. 그 자식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우선 집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동네들한테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는 마을 어귀 정자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최씨 아저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웬 낯선 놈이 성운이네 집을 묵고 다니더라. 말투는 서울놈 같은데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어딘가 음침했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집을요? 응. 뭔가 이상해서 안 가르쳐줬지. 근데 듣자 하니 유치원 근처에서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 누굴 찾는 건지. 원. 저는 식은땀이 흘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비명을 지를 것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만약 그 자식이 맞다면 내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당신까지 해칠까봐.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지만 이젠 남편도 있고 집도 있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가 맞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날 다시 잡아가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예전 사람과 연락한 적이 있어요.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접는 발리가 아닌 건 알고 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내 남편은 널 지켜주지 못할 거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오늘 아침 시장 가기 전에요. 저는 휴대폰을 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놈은 이미 서연이를 감시하고 있었고 우리가 결혼한 날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대신 제발 날 찾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라질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서연 씨, 당신은 내 아내야 위험하다고 도망칠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도 않았어. 당신 혼자 절대 안 보내.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심정으로 그녀를 꽉 껴넣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이 아닌데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하이. 그 절름발이 마누라랑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내일 새벽 5시 마을 입구 정남으로 혼자 나와. 안 그러면 누구 하나는 시체로 발견될 테니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였고 남편인 제가 맞서야만 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가 시지 않은 시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정자나무가 축한 땅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약을 대비해 등 뒤 옷 속에 숨겨둔 쇠파이프를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영웅도 아니고 싸움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입니다. 지금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남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풀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정확히 55분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스쿠터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 가죽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그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롭게 내렸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빛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가 성훈인가? 당신은 누구요? 그는 비웃으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나는 강민이다. 서연이한테 내 이름 정도는 들었겠지. 저는 등 뒤에 쇠파이프를 더욱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왜 찾는 거지? 그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마치 카페에라도 온 것처럼 태어났죠. 그 여자가 정말 너랑 결혼했다고 그냥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여기 온 목적이나 말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저는 경멸하듯 다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네가 그 더러운 짓을 한 날부터 넌 자격을 잃었어. 강민은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으르렁거렸습니다. 꽤 많이 아는군. 서연이가 다 말해줬나 보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 그 야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 야를 내놓지 않으면 너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나? 서연 씨는 내 아내고 난 끝까지 그녀를 지킬 거다. 감히 손대려거든 내 시체부터 넘고 가야 할 걸. 강민은 미친 사람처럼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관기가 뒤섞여 있었죠. 내가 못할 것 같아. 넌 그냥 시골드기 인부일 뿐이야.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저와 서연이의 결혼식 날, 함께 장을 보던 날, 심지어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까지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찍혔음에도 선명한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뭘 어쩔 셈이지. 그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나른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그야가 훔쳐간 USB만 돌려받으면 돼. 거기엔 내가 높으신 분들과 거래한 자료가 전부 들어있거든. 경찰에 넘어가면 난 끝장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USB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난 그게 뭔지 몰라.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봐. 5일 주지. 그때까지 내놓지 않으면 이 동네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넌 6일째 되는 날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제 뒤에는 현실이 된 악몽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서연이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말해줘요? 그 USB가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 줄 수 없었어요. 거기엔 아주 높은 사람들 이름까지 들어있어서 그게 알려지면 저희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면 그 USB 나한테 줘요. 오늘 밤새로 갑시다. 서연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걸 넘기면 그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가 당신을 죽일 거야.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서연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은색 USB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순간부터 저와 서연이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판에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안의 은색 USB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우리 부부의 목숨을 쥐고 있었습니다. 금속 케이스에 새겨진 무인은 마치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 죄악,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을 새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곁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치 누가 밖에서 엿보기라도 하는 듯 창 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놈에게 끌려다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 씨, 짐 챙겨요. 군청에 가야겠어. 이걸 경찰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해.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믿을 수 있죠? 만약 경찰 안에 그 사람 끈어풀이 있다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인맥과 연줄이 어디에나 뻗어 있어서 누가 깨끗한 사람인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놈 손나귀에서 놀아날 뿐이에요. 모험을 해야 해. 저한테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현우 형이라고 예전에 사기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일단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현우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훈이냐? 네, 형님, 저예요. 급하게 별일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 일단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조심해서 와.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쫓고 있는 수배범이랑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만약 저분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점심 무렵을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 다니던 길을 피해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등 뒤에 앉아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USB가 든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죠. 군 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자 현우 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정문 말고 뒤쪽 문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현우 형은 우리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는 내부 감시 카메라를 켠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와 증거물 보여줘봐.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현우영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현우영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수첩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5명의 지역,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모두 강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 자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복사해두고 숨겼어요. 현우영이 우리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이걸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관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 그놈들한테 바로 처리될 거야. 놈들은 내부에도 끈앞풀이 있거든. 그럼 경찰 안에도 그놈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현우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터 의심은 했는데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지.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도 단위가 아니라 중앙으로 바로 올려야 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원본을 가지세요. 저는 사본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을 수 있도록요. 현우영은 저와 서연이를 차례로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 부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그놈들은 협박이 아니라 진짜 행동에 나설 테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지방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결혼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마지막 경고다. 서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이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서연이는 저혈압과 극심한 공포로 인한 쇼크 상태로 보건소에 실려갔습니다. 1시간 뒤에야 겨우 깨어났지만 여전히 역시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마치 지옥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우리 부부는 도망, 협박, 생명의 위협까지 온갖 쓴맛을 다하야 했습니다.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온 뒤 저는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집 주변과 창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접이식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성훈아, 너 미쳤니? 어떤 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랑 그 전름이 많아 사진을 내밀더구나. 내일 아니니 끼어들지 말라고 너한테 전화라면서 지금 내 어미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집에 찾아왔어요? 키 크고 양복 입은 놈이 검은 차를 타고 왔어 말하는데 등골이 다 오싹하더라. 강민이라는 명함을 주고는 비웃으면서가 버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놈이 이제는 제 어머니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놈들이 어머니한테 뭘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하지만 똑똑히 말했어. 네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성훈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어머니,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며느리 하나 들여와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야 그 사람들이 제 아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수화기 너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네가 그런 말하면 네 어미 속이 찢어지자니.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네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라. 누가 옳고 그런지는 이제 따지지 않을 테니 와서 이 어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줘. 이러다 영도 있자니.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껴놨습니다. 서연이는 제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연이를 끌어당겨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가 성훈이를 속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보니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알겠다. 지난 일은 다 있구나. 더는 반대 안 할게. 대신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정말 살기 힘들면 죽지는 마라. 그냥 여기 엄마한테로 돌아와. 저와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며칠간 어머니 댁에 머물게 하고 저는 다시 현우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요. 강민 그놈을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현우 형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넌 용기가 필요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기하지만 네가 용기를 낸다면 내가 함께 가주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우 형은 지도를 펼쳐 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숲속의 별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강민 일당의 아지트야. 몇 달간 감시해본 결과 놈들은 여기서 경원 없이 자기들끼리 만나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만 성공하면 놈들을 전부 엮어 넣을 수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협상하는 척 접근하라고요? 맞아. 강민이한테 연락해서 USB를 안전과 바꾸고 싶다고 해. 몸에 녹음기를 달고 가는 거야. 우리는 멀리서 감시할 거고 만약 그놈이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현우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 판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넌 서연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될 거다. 저는 차 안에서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셔츠 안쪽에는 현우 형이 붙여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저와 서연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 형은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탄 다른 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죠. 성우아, 정말 괜찮겠냐? 현우 형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 더 이상 도망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한 말 기억해. 절대 흥분하지 말고 경찰 얘기도 꺼내지 마. 그냥 아내의 안전을 위해 USB를 거래하고 싶은 것처럼 행동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해. 우리는 멀리서 전부 녹음하고 촬영할 거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숲 가장자리에 고립된 거대한 별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나무 대문과 삼르는 조이 넘어 보이는 철문이 마치 악마의 소굴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은 이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와인잔을 든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뒤에는 검은 안경을 쓴 거구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서연이의 새신랑 나으르리.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소. 조용히 얘기하고 싶군. 강민은 맞은편 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난 정면 승부하는 놈이 마음에 들거든. 저는 자리에 앉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길 원치 않소. 내 아내는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지. 말해봐. USB를 주겠소. 대신 당신도 우리 부부 사진이나 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걸로 모든 걸 끝내는 거요. 강민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것 같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들어있는지 알아. 그걸 너한테 줬다가 내용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 나는 평화를 얻고 공평한 거래지. 강민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하지만 난 네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믿지 않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마음이요. USB는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겠소. 저는 현우 형이 미리 준비해준 가짜 USB, 즉 텅 빈 복제품을 꺼냈습니다. 강민이 손짓하자 저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 바보로 하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그냥 들고 올 만큼 어리석진 않소.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넘기겠소. 강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안전을 보장해주지. 그가 손뼉을 2번 치자 부하 하나가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그곳에는 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강민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어미는 죽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무슨 꿍꿍이지 다 알아.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USB를 내놔. 그럼 내 어미를 돌려주지. 아니면 내 동네 전체가 장례식장이 될 줄 알아? 저는 치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멀리서 이어폰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현우 형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USB를 내놓으면 내 어미를 돌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납치, 협박, 강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은 제게 다가와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덤벼? 내가 고개만 까딱하면 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날 시험하지 마. 그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좋아. 저 늙은이를 더 꽉 묶어 별로 끌고 가.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 일당이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가 별장을 덮쳤습니다. 현우 형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머리 위로 경찰이다. 강민은 도망치기도 전에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제품에 안겨 서럽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우 형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성훈아. 전부 녹음됐어. 놈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어. 강민 일당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원본 USB가 제출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상부기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구성, 납치 및 살인 협박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민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 그날 밤 구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10억에 남아 있었지만 한결 평온해진 모습이셨죠.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서. 어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서연이와의 결혼을 반대했지. 그 애가 널 속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장 용감했던 건 바로 그 아이였더구나.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너도 이렇게 큰일을 해내지 못했을 게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방구석에는 서연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고 두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거나 피하지 않았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민의 체포 소식은 일주일 내내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그와 연루된 지역의 여러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장은 압수수색 후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마을의 다리저는 아가씨 모두에게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들여하자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 건축 현장 반장은 졸지에 의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한동안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제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접는 발이 행세하던 애라는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밭에서 텃밭을 일구고 있을 때 서연이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너무 더운데 좀 쉬면서 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땀을 닦으며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를 높게 묶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리는 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안 듣죠.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 안 해. 난 행운아라고 생각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마침내 평온하고 행복한 세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형이었습니다. 성훈아, 알아야 할 일이 생겼다. 네 형님. 형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의 자백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한 명이 더 있어. 그동안 강민의 배후에서 모든 걸 조종한 여자야.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발표는 못했지만 그 여자가 지금 너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것 같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요? 대체 누굽니까? 현우 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여자야. 내 아내와 고양이 같고 서연이의 양어머니였던 사람이다.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요. 그래, 서연이를 강민에게 데려간 것도 동거를 강요하고 서연이 부모님 회사의 지분양도 각서에 서명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 여자다. 아내를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다정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잠시뿐이라는 것을. 어쩌면 이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선우 형과의 통화 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발에 힘이 빠졌죠. 서연이의 양어머니였다는 사람. 그녀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보살펴줬다는 그 사람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니. 저는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차마 이 끔찍한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연 씨, 솔직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 양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분 얘기는 왜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서연이는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부모님이 강민과의 관계를 반대하면서 집안에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난 부모님은 서연이를 집에서 내쫓았죠. 그때 서연이는 갈 곳도 기댈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박 여사.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도시 외곽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고 끼니도 일일이 챙겨주셨죠. 저는 그분을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더러 강민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했죠. 그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괜히 미워하는 거라고요. 상처받았던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모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분은 강민과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접근해서 아버지가 재산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도 그분이었어요. 저도 보증 서류인 줄 알고 서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거였군요. 네, 그분은 절 사랑한 게 아니라 도구로 이용한 거였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 하자 강민에게 연락해서 제 앞을 가로막은 것도 그분이었고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예전 회사 친한 언니 덕분에요. 그 언니가 제가 외가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고 모든 연락을 끊게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분이 절 구해준 적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눈에서 깊은 갈등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녀가 말했습니다. 그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명확한 대답을 들어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사흘 뒤 저희는 현우 형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끼 낀 낡은 집은 임시 거처럼 보였지만 안은 의외로 호화로웠습니다. 고급 소파와 양조, 심지어 에어컨까지 돌아가고 있었죠. 서연이가 안으로 들어서자 박 여사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 절름발이 아니니?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분노가 치밀러 한 걸음 나섰지만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다리 절지 않아요. 양어머니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묻고 얼른 꺼져. 왜 저를 해치셨어요? 왜 저를 구해주는 척하다가 지옥으로 밀어넣으셨냐고요? 박 여사는 미친 듯이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내 부모가 날 무시했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내 엄마가 빼앗아갔으니까. 너는 내 청춘을 앗아가간 그 여자의 딸이야. 내가 널 가엾게 여길 줄 알았니?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여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강민에게 보낸 건 그놈이 널 철저히 망가뜨릴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게 내 엄마한테 복수하는 방법이었지. 난 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목숨이 즐기더구나.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다고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죽었다니 더 잘됐네. 박 여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내 엄마가 자기 딸이 고통받는 걸 보길 바랐는데 먼저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남은 복수는 전부 내게 쏟아볼 수밖에 없었지. 저는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죗값을 치르게 될 거요. 서연 씨에게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강민과 공모한 죄까지. 경찰이 모든 걸 재조사하고 있고 당신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너희가 이긴 것 같지?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 애송아.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저주 섞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그분이 유일한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깊은 구덩이였다니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어 올라왔잖아. 이제 당신 곁에는 나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가족과 미래가 있어.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정말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의 집을 나온 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다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눈물은 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또 한 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온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이라니 이보다 더한 배신과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역시 나간 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그녀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서윤 씨,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경찰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을 때도 저는 늘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사고가 난 차는 원래 제 차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강민 문제로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은 절 쫓아오시려고 그 차를 타셨고요. 그런데 커브길에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고장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받았을 땐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후 경찰이 차를 보관하다가 그 차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강민에게 휘둘리느라 제대로 조사할 정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네, 알아야겠어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주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현우 형을 만났습니다.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서연이의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 형은 이야기를 듣고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하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라 다시 수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 있습니다. 박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해요. 현우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시기에 강민과 박 여사의 거액 거래가 있었어. 특히 서연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회사 자산 전부가 박 여사 명의로 이전됐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범인일까요? 서류상으로는 위임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서명을 위조했거나 사고 전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걸 조사하려면 과거 기록을 다시 파헤치고 사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해. 현우 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반드시 집계 가족이 직접 요청해야만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재수사 요청서 제가 낼게요. 이제 남은 가족은 저뿐이니까 제가 서명하겠어요. 사흘 뒤 서연이는 현우 형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부모님 사고 원인에 대한 재수사를도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1차 조사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는 사고 발생 시간 전부터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 명의의 계좌로 사고 다음 날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우 형은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가 이미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도망쳤다고요? 이틀 전에 거처에서 사라졌어. 아무도 행방을 몰라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죠. 며칠 뒤 국경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조 여권을 소지한 여성이 캄보디아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혔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박선자였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보자 박 여사는 잠시 굳었다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년들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끌고 갈 거다. 저는 서연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쓰러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서연이는 마침내 인생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끝이었을까요? 오래된 서리뭉치를 다시 살피던 중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차기법적 후견인 김영철, 김서연의 친삼촌, 서연이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노바른 종이 한 장이 낡은 서류철에서 떨어졌을 때 저와 현우 형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글씨는 선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김서연의 차기법적 후견인 김영철, 김서연의 부친 김정식의 친동생. 저는 고개를 들어 현우 형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우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건 예전 제사냥도 관련 서류 어디에도 이 사람 이름은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거야.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쉬간 표정이었죠.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삼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외아들이셨는데요. 현우 형이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거나 가족과 큰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 서연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삼촌에 대해 스치듯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를 찾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몰라요. 현우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조회해 볼게. 만약 실존 인물이 맞다면 도청이나 은행의 원본 서류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 사흘 뒤에 현우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어. 김영철. 올해 60 과거 수학교사였고 교직을 그만둔 뒤로는 자유여행가로 살았다고 해. 지금은 국경 근처 산골 마을에 살고 있어. 연락은 되나요? 어려워. 휴대폰도 안 쓰고 SNS도 안 해. 하지만 주소는 정확히 파악했으니 원한다면 너희 부부가 직접 찾아가 볼 수는 있어.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만나고 싶어요. 왜 그분이 가족과 연을 끊었는지, 그리고 왜 제 후견인 서류에 이름이 남아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이틀 뒤 저와 서연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6시간을 달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넘어 서북쪽 국경 근처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집은 산빛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나무 지붕집이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말린 옥수수 몇 다발이 걸려 있었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마른 체격,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와 서연이를 한참 동안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지? 서연이가 한 걸음 나서서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김정식 씨와 이행자 씨의 딸입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마치 벼락처럼 그의 귀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정식이 형님의 딸이라고. 네. 그는 문에 기댄 채 나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 뒤에야 겨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마침내 네가 찾아왔구나. 저는 그를 부축해 안으로 모셨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눈에는 벅찬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의 친동생 맞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난 30년 전에 족보에서 파였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일 때문이었지.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셨습니까? 삼촌.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마치 바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했었다. 저와 서연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대학 시절에 함께 내 어머니를 사랑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정식이 형네 아버지를 선택했다. 나는 상처를 안고 모든 걸 잊으려고 이 산골로 들어왔어. 하지만 나중에 내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다. 매달 이름도 없이 서연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삼촌이셨군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내 아버지가 회사를 다시 일으켰을 때 사고가 터졌지. 소식을 듣고 널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내 어머니의 친구였다는 박 여사가 내가 이미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하더구나. 의심스러웠지만 내가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언젠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삼촌을 더 일찍 찾지 못해서.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그리고 너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그는 저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서류상으로 내 후견인이다. 재판이 필요하든 증언이 필요하든 박 여사의 죄를 밝히는 일이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갈 거다. 그날 오후 저희는 보슬빛 속에서 산골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 아직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남아있었다니.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거야. 가장 힘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뿐이지. 삼촌 김영철 씨를 다시 만난 지 3개월 후 저와 서연이의 삶은 또 다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준비, 증인신문, 대질신문, 고소장 제출, 경찰과 검찰에 협조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강민이나 박 여사의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바위처럼 무거운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강민의 사건은 두 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범죄 조직 및 마약 밀매에 관한 형사사건, 다른 하나는 서연이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된 살인교사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줄이고 있는 박선자와 강민 그리고 6명의 관련자였습니다. 재판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고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방청석에는 제 어머니가 그 옆에는 삼촌이 앉아 계셨습니다. 삼촌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연이의 후견인이자 박 여사가 빼돌린 재산의 행방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할 사람이었죠. 피고인석에선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박 여사는 지팡이에 기댄 채빛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30분이 넘는 긴 공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민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로 피고인 박선자는 자금 세탁을 도왔으며 강민과 공모하여 서연이를 이용해 위조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법적 서류를 조작하고 서연이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모든 재산을 가로챈 혐의가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박선자는 서연인의 가족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하여 김정식 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여보. 현우 형이 소개해준 서연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단호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USB 사본 강민과 박 여사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 삼촌과 서연이의 증언,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감정 보고서까지 피고 측은 더 이상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조차 세 번째 신문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비열한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악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강민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저 저를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민은 범죄 조직 구성, 마약밀, 재산 강탈, 살인 협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30년형을 선고받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회사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해 수사기관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와 서연이, 어머니와 삼촌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연이는 삼촌을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저를 버리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남아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게 내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절름발이 며느리가 밉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직도 그 애를 미워하면 사람이 아니지. 이제 너희 둘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더는 누구도 아프지 말고. 서연이가 제게 돌아서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평생을 빚졌어요. 저는 그녀를 꽉 껴놨습니다. 아니, 인생 대박을 터뜨린 건 나야. 당신이야말로 세상이 내게 준 가장 귀한 보석이니까.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저와 서연이는 작은 가구 공방을 열어 그녀의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삼촌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텃밭을 가꾸고 달을 키우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위협도 어둠도 없습니다. 오직 웃음소리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서연이가 우리의 첫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만약 아내가 될 사람이 절름발리 행세를 했고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자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결혼했겠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더 일찍 결혼했을 겁니다.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 전부를 놓쳤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절망적인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과 인내가 있고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찢겨나가게 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빛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감동과 의미를 느끼셨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시길. 저작권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다 채널에 있으며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